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동생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낸 아버지는 사망했고 동생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이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견주의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 접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가족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아이돌급 이 멋쟁이 외모의 소유자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2년 만에 출연.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4시 때 하시다가 네. 6시로 가고 6시 반으로 가고 7시 50분으로 오고 2년 동안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네,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네. 다 친하고 익숙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손 변호사님이 12월 4일 지지난 수요일 날 첫 방송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네,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영향이 컸습니다, 저한테는. 맞습니다. 날아간 출연료가 얼마야 이제. 예, 빨리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행정 제재에도 버티고 있는 강심장들이죠. 자, 그중 유명 인사 3인이 등장했는데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씨, 유명 셰프 에드워드 권, 그리고 개그맨 이혁재 씨 등이 있었죠. 세금을 안 내도 이렇게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데 왜 흉악범들 신상은 바로바로 공개가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립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서울 마곡동 올림픽대로 쭉 한강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는 저 차 좀 보세요.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어쩜 저럴 수가 있어 하신 이경옥님. 자, 저는 코나 차주입니다. 며칠 전 후방 추돌로 차 수리를 맡겼는데 제 차를 아반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나 어떻게 이거 타고 다녀 하신 박예현님. 아이고 세상에. 쌍둥이 임신부입니다. 어제 저녁 6시 서울 2호선 삼성역에서 파란 백팩에 안경 쓴 중년 신사분 다들 나몰라라 하시는데 자리 양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신 천은지님. 자, 고2 때 만나 28년째 한 입을 덮고 사는 신랑 김영석 씨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하신 강민정, 김서연 모녀님. 자, 7살 때부터 사반 광팬 초등학교 2학년 박주영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엄마 조은비님. 자, 부산의 표정수님, 박효진님, 윤병식님, 김완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준비하시고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9.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보고 오시라 그랬잖아.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양정열 치밀한 살인 계획입니다. 자,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고인의 지문을 이용해서 대출까지 받았던 그 살해범 한번 전해드렸죠. 자, 지난주 목요일 신상이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 하지만 탄핵 뉴스에 묻혀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었죠. 이름 양정렬, 나이 31살, 역시나 치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대구지검은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서 6천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31살 강도살인범 양정열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어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양정열은 범행 전에 해당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범행 도구와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 계획을 짠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귀가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이었지만 시신이 무거워서 그대로 방치한 걸로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범행 도중 부상을 입은 양정열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서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일주일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모가 연락을 해왔을 때는 집에 없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리 거주자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 오피스텔 입주민 모두가 표적이 될 뻔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검찰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현재.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이유로 해서 반사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니들이 개업 맛을 알아? 예, 123 내란 사태의 불똥이 햄버거에 튀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탱글한 계란이 듬뿍. 먹고 싶은 햄버거 신메뉴인가 싶었는데 계란이 무려 4개 들어가 있다고. 내란 버거. 예, 또 다른 버거 광고 사진 볼까요? 예, 넘어가 보시죠.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 개엄 버거. 노노노노. 개크랩 개엄 버거. 다 잡아서 입속으로 쓸어버렸. 만약 이런 광고가 실제로 나온다면 욕 바가지로 먹겠죠. 실제는 아니고요. 누리꾼들이 롯데리아에 저거 좀 출시해주세요 하고 만든 합성 이미지들이랍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버거 중에 롯데리아?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은요. 정보사 소속인 김모, 정모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내는데요. 계엄 당일에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모 대령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요.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대령들에게는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고요.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노 전 사령관이 향후에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보사 대령들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하달받은 지시 그대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걸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참 웃픈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거는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사람들 많은 햄버거 집에서 저걸 하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 롯데리아 매장 이른바 계엄 성지순례 뭐 그런 게 됐다고요? 자, 이 지점에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계엄 포토존도 좀 마련해주면 안 되느냐. 그리고 본점 한정 탄핵 세트 하나 좀 마련해달라. 신메뉴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바로 여기서 계엄 모의가 여기서 했으니까 탄핵 세트.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이런 거. 나라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맛 이런 거. 유명한 계엄군의 맛집 이런 거를 좀 리뷰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맥도날땡 여기서 먹었으면 미국 가고 했겠네. 또 버거땡에서 하는 게 더 좋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또 뭐 좀 전에 말했듯이 니들이 계엄 맛을 알아? 4개 계란, 내란 버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실 롯데리아 측에서는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이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단순 햄버거 판매점인데 이게 계엄하고 정치 문제하고 엮여져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 좀 그만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런 패러디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정말 계엄 맛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나마 풍자로서 이런 거 한다고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한밤의 침입자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안에 웬 남성이 뿅! 자, 냉장고를 열고 술병을 하나 꺼내더니 다시 안쪽으로 쓱 사라집니다. 자, 한참 뒤에 저 또 남성이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담배 피고 있어. 담배 하나 장전. 자, 다 피더니 역시나 다 꽁초를 아무데나 틱 또 버리죠. 그러고는 또 의자에 누워서 코 고는 소리를 내면서 잡니다. 자,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일어났어. 기침했어. 그러더니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 저것은 돈통 발견. 오픈한 뒤에 지폐 탈탈. 그리고 또 동전까지 탈탈 in my pocket. 자, 그렇습니다. 이젠 뭐 할까요? 갈까요? 아니죠. 냉장고에서 또 술을 꺼내더니 원샷 한번 들이킵니다. 벌컥벌컥. 자, 그런데 또 배운 건 있어. 자, 다 마시고 나서 분리수거는 또 해.
분리수거하고 갑니다. 자, 그러고 보따리 또 잊지 않고 저렇게 챙겨서 들고 가더니 그냥 도망가겠죠. 자, 제가 지금 그림에 맞춰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장님께서 출근을 했더니 테이블 의자가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CCTV를 봤더니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꽁초 버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돈통 발견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러고 제일 화가 났던 건 예. 앞문으로 당당히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래도 옆문, 주방문 조그만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그 문도 사실 열려 있는 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방문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잠까지 자고 너무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인께서 너무 신경질이 나시고 화가 나셨다라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둑질을 할 거면 그것만 하고 나가든지 퍼질러 자는가 하면 현관문으로 그냥 당당히 나가? 이 인간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아마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가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도망 나오고, 도망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 봤을 때는 매우 이런 행동들을 절도 행각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혹시 관악구에서 이런 사람 보면 같이 좀 신고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CTV 얼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바로 자신 공개하면, 걷어내면 바로 검거가 되겠죠. 뭘 걷어내야 되나요? 얼굴을요. 검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다만 이 비슷한 사람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사건 반장에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입니다. 배우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 씨, 그러니까 전처형,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언니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자, 오늘 선우은숙 씨가 법정에 직접 등판을 했다고요. 교수님? 네, 네. 선우은숙 씨가 이 배우 남편 유영재 씨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폭로했잖아요. 그리고 유영재 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선우은숙은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합의 이혼 서류를 냈다가 취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면서 녹취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유영재 씨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는 말이 녹음돼 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서로 다 믿고 정말 모든 걸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멘붕이고 쇼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절 상태까지 갔었대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언니가 또 공황장애를 치료받았고 스트레스로 체중이 6kg나 늦고 또 급격하게 놓아왔다고 하면서 언니는 이제 U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언니한테 참 미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은숙 씨가 이거 알면 안 되지 하는 그 녹취가 녹음이 돼 있더라. 자, 역시 계엄 탄핵 정국에서 묻혔었는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친언니가 직접 밝힌 내용도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언니가 피해자이고 그리고 또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돼서 법정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우선 유영재 씨와 함께 사는 그 선웅수 씨의 집에 이제 함께 멀면서 살림을 돕던 중이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한쪽은 또 이제 비게 되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부위를 이제 비트는 방법으로 이제 추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밥 먹으라면서 유영재 씨가 있는 방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벌거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앞부분만 가린 다음에 앉아 있으면서 들어오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요. 알몸으로 얇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따라 나와서 자신의 그 중요 부위를 들어올리면서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또 증언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체 중요 부위가 접촉되도록 이제 뒤에서 끌어안는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심각한 일을 겪고서 왜 아직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동생이 외롭게 살다가 재혼했는데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동생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 봐 그냥 내가 덮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직 아니고요. 과연 이 진술이 사실인지 또한 유영재 씨가 유죄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고 또한 유영재 씨 역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내가 버럭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녀들과 돈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와 다투게 된 50대 남성입니다. 저희에게는 20대인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직 독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2억 원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었을 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각자 독립을 생각할 나이가 됐고 경제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의 수입이나 부채 같은 경제 상황을 좀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전세금은 어떻게 했고 또 지금 집은 얼마만큼의 융자금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아들, 딸에게 해줬는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부모의 부채와 같은 좀 가정의 경제 문제를 자녀에게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알게 되면 좀 자칫 부담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경제관념에도 도움이 되고 독립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저희 가정이 뭐 애들이 부담이 느낄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사하느라 받은 융자금 2억 원이 다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확고한 만큼 아내의 생각도 확고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공감이 가시나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여보, 박지원 씨, 제일 못난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자식한테 빚이 얼마다, 수입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거 꼬치꼬치 다 얘기하는 부모야. 얼마나 없어 보이니? 어? 남들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한데 우리 수호랑 상이 다른 집 애들 앞에서 기죽을 일이냐? 아이고 정말 아빠라는 인간이 어쩜 이렇게 자식들 기둥은 못 대줄 망정.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좋아요.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야?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다 성이네. 당장 내년에 결혼도 할 수 있는 판에 뭐 지들 부모가 어찌 사는지는 사정은 좀 아는 거 당연한 거지. 뭐가 못난 부모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애들한테 손 벌리려고 빌드업을 하는 건 줄 알아? 아, 지들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고 있는지 자식된 도리를 그 정도는 알아야지. X. 아, 손 변호사님. 실수 없었어. 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각자 경제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추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빚이 엄청 많으면 감추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내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려주고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저는 X를 들기는 했지만 엄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는 20대가 돼도 아이처럼 보이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빚을 같이 갚아야 된다고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혹시 우리 집에 빚 있다고 얘네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대학생도 아니고 20대에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지금 50대라서 일을 그만두신 것도 아니고 한참 일을 하실 때예요. 그리고 빚의 규모도 별로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갚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족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이제 이 용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 이사하는 과정에서 융자 받으면서 2억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뭐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야 아들아, 야 아빠 도박 많이 했는데 2억을 날렸다. 괜찮지?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거는 의절해야죠. 이런 거는 아내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거면 아이들한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빚을 어떤 획득가 빚을 지는 과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당연히 융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걸 당연히 설명하는 게 어쩌면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내가 조금 오바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바하는 아나운서 백다희 아나운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오를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이게 남편이 그 아내랑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 아내랑 대화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이야기한 게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를 들었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카드카페님, 자녀들도 알아야지라고 하셨고요. 콩예림콩님, 부모가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차연 님도 두 분 다 일리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의논하고 합의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릴 소식. 오는 12월 31일 화요일 올해도 바로 이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사건 반장 공개 방송을 지난해처럼 계획 중입니다. 자, 지난해 아깝게 초대받지 못한 분들 올 연말 마무리를 이곳 상암동에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영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시다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의 광경을 목격했다면서 연락을 주셨죠. 보시죠. 그렇습니다. 오후 2시 백주 대낮에 저 어린 놈의 자식들 4명이 진짜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거나 드러누워서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혼자면 도저히 못할 짓 패거리만 지었다 하면 저렇게 오버하기 마련이죠. 뭐라고 한마디 했다간 혹여 아줌마 네가 뭔데 할까봐 촬영만 하셨대요. 진짜 어쩜 좋습니까? 야, 니들 하나도 안 멋있어 이놈들아 하셨어요.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동생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낸 아버지는 사망했고 동생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미 기사로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희가 이 화재 사건이죠. 피해자 중 한 명인 형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자, 일단 그날 있었던 화재 사고가 아니라 화재 사건 알려주시죠. 네, 지난일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3대와 55명의 인력을 동원을 했고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인 낮 12시 51분쯤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리려 한다. 이런 큰아들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20대 두 아들 중 첫째는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둘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첫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둘째는 매우 위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10여 명도 대피를 하다가 연기를 마셔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오늘이 16일째입니다. 다행히 이 형은 치료를 받고 좀 나아졌는데 동생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전신 3도 화상으로 온몸에 지금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대체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형에게 그날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문에 쓱 열더니 들어오셔가지고 아들 자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요? 하고 집에서 나가셨어요. 그때가 오전 8시 한 1, 2분 이때쯤인데 기름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집안 구석구석 다 뿌리시고 제 동생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동생한테까지도 직접적으로 뿌린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동생이 있겠다고는 하는데 현관 쪽으로 바로 뛰어갔죠. 저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 동생 비명 소리를 듣고 거의 1, 2초밖에 안 되는 시간 만에 탈출을 했고 대문 앞에 소화기가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동생 불을 꺼주고. 자, 박 교수님, 이 화재 사고가 아니라 방화 사건입니다. 네, 방화 사건이에요. 아들들을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 들었듯이 이 첫
큰 아들은 자냐라고 물어볼 때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좀 있다가 둘째 아들의 미쳤어라는 이제 말을 듣고 형도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버지는 본인의 몸에 기름을 부었고 둘째 아들의 몸에도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누워 있다가 맨 처음에는 물이 얼굴에 닿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입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게 큰일이고 기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근데 이미 옷에 불이 붙었고요. 그것을 보고 큰아들이 그 옆에 있던 소화기로 이제 끄려고 시도했지만 이제 화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사업 그리고 금전, 돈 문제가 있었는데요. 형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동안 여러 건의 사업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음향 장비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됐는데요. 가지고 있던 1톤 트럭을 2.5톤으로 바꾸고 또 어머니 명의로 이제 수억 원의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 카드론, 카드 돌려막기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300만 원 정도였는데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나머지 50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살게 됐던 것이죠. 심지어 친척들한테 빌린 돈이 또 엄청 많았습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거 좀 해결을 하자. 차도 팔고 회생이나 파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 잘 갚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면서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첫째, 형은 아르바이트하면서 독립 준비했고 그리고 둘째 동생은 2달 전에 해군에서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한 다음에 내년 3월에 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던 중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비극의 출발점은 그 아버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같이 죽자. 자, 형의 얘기 들어보시죠. 사고 나기 3일인가 4일 전인가 저희 어머니한테 차에 타면서 힘들다면서 이거 우리 대출 이거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소리를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 이제 법무부에서 사건을 신 거예요. 그거 보고 저희 어머니는 엄청 놀라셔가지고 살려고 도망치셨고 저희 어머니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이미 그 아들 두 사람을 해하기 전에 네. 자기 배우자였던 사람을 공격을 하는 모습이죠. 사실은 지금 빚도 이미 많은데 차량을 또 몰래 구입을 해서 800만 원의 또 빚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가 아내의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아내를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차에서 독극물을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전장치 같은 게 있어서 먹이지는 못하고요. 아내 살겠다라고 하면서 안전벨트 풀고 밖으로 도망갔는데 끝까지 그걸 잡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차량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아내가 눌렸고 결국은 센터의 도움을 요청해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자 결국 두 아들이 있는 집에다 불을 낸 건데요. 자, 바로 그 방화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에는 아버지란 사람이 이 동생이 시킨 치킨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약 6개월 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요. 이 독극물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무섭다면서 집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은 어머니와 지내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잠시 아버지 댁에 머물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 하루 전날 밤에 형은 방에 있었고 이 동생과 아버지는 치킨을 시켜서 이제 술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동생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메시지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이 어머니의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일을 잘 해결해라. 그런데 빚을 해결해도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잘 살려고 했는데 안 됐다. 한 번만 용서를 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이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지르고 사망을 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그 메시지가 마지막 유언이 된 셈이었습니다. 자, 저희한테 이렇게 그 인터뷰를 응해준 형은 그래도 조금 지금 괜찮습니다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겨우 의식을 되찾아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상태인지 형한테 더 들어봤습니다. 거의 뭐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피부 벗게 되는 수술을 하고 있다가 피부가 12월 20일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수술은 그때 되는데 2달까지는 안정기간을 봐야 돼요. 기간은 거의 뭐 3년, 뭐 5년 진짜 길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동생은 이제 비부목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나가면 진짜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런 자녀 동반 살해 네. 이런 사건들은 주로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힘이 약한. 네. 아, 근데 성인 자녀를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방화 사건도 아닙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불 같은 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아낼 겁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굴하다고 해야 되겠죠. 기름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동현 씨가 지금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이 가장 중한 화상인데 지금 의료진은 의지의 사나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정말 5%밖에 없다고 하는데 잘 견디고 잘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생존율 높이려면 자가 배양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막막하잖아요. 다만 이제 해군에서 이 전우들이 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1차 모금액 5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선임 얘기들 들어보면 정말 동현 씨가 해군 홍보대 막내고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차는 지금 마감이 됐는데 추가 모금처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모금한다 그러고 막 해군들 전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아, 근데 저는 앞서도 이제 박 변호사님께 좀 뭐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녀 동반 살해 사건 같은 걸 보면 그런 부모들의 심리가 아유, 네.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으면 이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아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성인 자녀였다니까 자기 네.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가족 살해 후 자살하는 경우를 저는 이제 이게 가부장적인 소유욕에서 온다라고 늘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식을 세상에 아이들만 놓고 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약간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야 된다던가 뭐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사는 마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런 참작해줄 내용이 전혀 없이 100% 소유물로 보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희도 다 죽어야 된다. 아내도 당신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죽어야 된다.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도 하고 약도 먹이려고 하고 결국 방아로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살인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 손동현 씨 동생 예전에 이제 색소폰 신동으로 상당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어렸던 시절 저렇게 색소폰 신동으로 불리면서 참 뭐가 됐든 정말 기적처럼 소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고 주고 있지만 또 걔도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한 여성. 잠시 후 이들을 향해 목줄을 하지 않은 개 한 마리가 달려들었고 그대로 여성을 물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가해견주는 이런 강아지를 제지하기는커녕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데요. 결국 도망치는 개를 잡은 건 도와달라는 말에 달려나온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가해견주는 더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개한테 물렸다는 제보입니다.
네, 지난달 15일에 이 피해자께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인도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개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내 반려견을 이제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본능적으로 얘를 보호하려고 이제 안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그 사나운 개가 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목줄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문 개의 주인이 저기서 개를 부르지도 않고 막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뭐 와서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달려나와서 그 개를 쫓아주면서 일단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제발 목줄, 가슴줄.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피해자, 제보자를 왕한 문개, 동네에선 이미 유명한 문제견이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또 가까워요. 그래서 또 몇 번 봤었는데 항상 저희 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한테 막 달려듣고 짖고 막 그런 공격성을 이렇게 강하게 보였어요. 타격 반응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명한 개로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동네에서 유명했고 저희는 이사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개가 목줄을 안 하고 다닌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 이 사고견, 문가해견, 닥스훈트입니다. 닥스훈트인데 딱 보면은 되게 다리도 짧고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아이 뭐 저 정도 걔한테 불렸다고. 닥스훈트가 근데 이 독일어로 오소리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사냥견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얘기 들어보면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개가 이 피해자가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좀 공격성이 강한 걸로 이미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줄까지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전해졌고요. 이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좀 산책하면서 종종 만난 다른 견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미 이 개한테 한 차례 물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동네 친한 견주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몇몇 주민들이 이 가해 견주에게 목줄 좀 하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요. 가해 견주가 목줄 없이 개들과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봤고 보다 못해서 목줄을 구입하라고 좀 아이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권유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뭐 자녀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사진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자, 이게 지금 개 물림 사고잖아요. 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 소독하고 아이고야. 뭐 주사도 맞고 했는데 항생제도 받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시퍼런 멍, 통증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장 걱정이 뭘까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광견병 얘가. 이게 또 올해 임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견주한테 물어봤대요. 광견병 접종 언제 하셨냐고 그렇죠. 물어보니까 그러면 항체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예. 딴 얘기를 좀 합니다. 이 견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물림 사고 이후에 본인이 백신을 직접 사가지고 이 백신 사진이거든요. 강경 백신. 그걸 찍어서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백신 주사를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늘? 말이 됩니까? 하면 물리고 다 했는데 사고 후에? 백신이 바로 되진 않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지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백신 병사진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외부 항체 검사는 병원에 의뢰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라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물렸는데 이제 예방접종 하면 그게 무슨 소리? 자, 피해자의 불안함, 지금 임신 준비를 하시다가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피해자에게 나름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던 걸까요? 자, 피해 견주의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해 견주의 아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개물린 피해자인데요. 예,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주사는 진작 맞았다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지금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요? 감기병은 절대 안 죽어요. 통계도 없대요. 통계도. 내가 다 물어봤어. 통계가 없대요. 후유증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없어.
없어. 누가 그래 없다고. 누가 그래? 의사가 그러지. 하지 마. 광견병이 얼마나 위험한데 광견병이 위험하니까 뭐가 위험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3일 후에 죽었어야 돼. 침을 질질 흐르고 감기병 걸린 애는 침을 질질 흘리고 금방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예 안 죽어요. 이 의사가 그랬어. 아, 네, 그렇게 정답게 얘기도 안 했어요. 뭐 맞아요. 어디서 뭐 젊은 당신이 그래서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불난 곳에 기름 들이다가 부으시는 그런 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화도 나고 혹시 방경병 걸렸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그 불안에 조금도 안심을 시켜주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병 걸려서 죽지도 않는다. 나 아는 의사가 그랬다. 뭐 광경병 걸릴 리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하고 싸워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문자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광견병 백신도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비 영수증 보내주시면 이렇게 치료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내가 예전에 직접 광견병 주사도 맞췄다, 뭐 직접 맞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네, 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경찰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갔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또는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아까 음성 들으신 것처럼 저런 태도의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결국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광견병 백신 맞지 않았다. 이거 문제 삼아서 시청 담당과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돌아온 답이 이래요. 예. 법적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올해는 접종을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사고 후에 네네. 맞췄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접종하지 않은 부분에 아이고야. 대해서 이거 규정을 소급 적용해서 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어렵다는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 납득하기는 어렵죠.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규정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예방 백신이 소급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감염 내과에 가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감염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잠복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잠복기 동안은 계속 불안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개만 다가와도 무서울 겁니다. 물릴까 봐. 그런 어떤 불안감. 임신.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같은 게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핑계도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뭐 괜찮아요가 안 죽어요가 뭡니까? 사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다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동차 앱 알림이 도착합니다. 아내가 타고 간 차량은 외진 곳에 멈춰 있었는데요. 수상함을 느낀 남편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아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동차 그 앱 알림을 통해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1년 전부터 내 아내가 어딘가 달라졌다. 네, 제보하신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아내랑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제 40대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꽤 많은 상태에서 첫 딸을 낳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런데다가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음식점도 승승장구를 해서 와 정말 행복이 펼쳐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전부터 뭔가 좀 아내가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식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그 회식이 본인 팀 회식도 아니고 자꾸 다른 팀 회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알림이 오는데 아내의 차에 앱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어떤 뭐 앱이 깔려 있었나 봐요. 그럼 자꾸 이제 남편한테도 앱으로 알림이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아내의 차의 시동이 꺼졌는데 문이 안 잠겼다. 이렇게 알림이 오는 거예요. 보통 시동이 꺼지면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게 뭐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아,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그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런데다가 그 아내를 소개시켜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 요즘 네 아내에 대한 소문이 좀 여러 가지가 돈다.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상했지만 블랙박스하고 아내의 휴대전화까지 몰래 다 봤습니다. 보니까 오랜 그 내용들도 그렇고 최근 기록들도 다 삭제되어 있었답니다. 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는 내색을 안 하고 이제 불륜 증거 잡기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 명의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두 사람 휴대전화에 차량 관리 앱이 깔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이 안 잠겼다 이런 알림이 뜬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니까 바로 아내의 직장 근처의 어떤 으슥한 공터였습니다. 아하.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남성도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이라고 하고요. 남성은 직원한테 가게를 맡기고 재빨리 달려가는데 도착하니까 아내는 없고 빈 차량만 덩그러니 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봤더니 아내와 아내의 직장 동료 이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직장 동료를 자기야라고 불렀고요. 우리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 상간남과 키스를 하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하고요. 아내가 그동안 차 시동을 꺼놓고 차 안에서 불륜 행각을 즐기는 동안 그러니까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게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 이렇게 알림이 떴던 겁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데이트하던 그 공간에서 엉뚱한 남자랑 느낌이 오죠. 어. 느낌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선자가 얘기를 했던데 이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요, 유부남이고 아이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이제 들이내면서 야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내니까 키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야 이 키스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자기는 뭐냐고 하니까 이게 남사친이다. 서로 말 놓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자기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느냐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초등학생 딸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뽀뽀하는 소리로 인식을 했는데 그걸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소리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어떡해요? 네 마누라를 이렇게 의심하고 미행까지 소름 끼친다면서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근데 집을 나간 게 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직장 근처에 월세집을 구해서 따로 나가 산 건데 여기에 그 상간남과 함께 이제 머물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주말에는 또 엄마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이 딸을 통해서 그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말 보내고 일요일에 이 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엄마 집에 핸드폰을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 휴대전화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아내가 나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또 이 상간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웃는 소리를 듣고는 이 소리를 녹음하려고 녹음을 했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성은 이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좀 용서하고 그냥 없는 일로 삼고 그냥 지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 공무원인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상간남을 마주칩니다. 자, 그런데 상간남한테 충격적인 보복을 당해요.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창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이제 창문을 내리면서 누구세요라고 묻길래 뭐 누구누구 남편이다 하니까 창문을 똑똑 놓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고소했고 그 다음에 상가소장 어디로 받을래? 라고 물었는 반말로 묻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제가 진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네, 안 되죠. 이 남성은 당시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건물 바깥에서 이 차량에 탄 상간남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 등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차량 창문을 좀 똑똑해서 두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상간남은 이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상간남이 내려서 남성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이 상간남에게 소장을 직장으로 받을 거냐 집으로 받을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당시 남성은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직장을 찾아온 건데 상간남이 이걸 가지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아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럼? 네, 그냥 방관했다. 아, 근데 사실 방관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간남은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나도 고소 취하할게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 알고 있던 아내 역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상황이 된 거는 모두 다 이 남성 탓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아내가 남성에게 이렇게 예. 또 지적을 했어요. 아니 어린 딸 기저귀 한번 갈아보지 않은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고 또 이 남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내가 딸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남성이 뭔가 그동안 큰 잘못을 한 거 아니냐?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딸이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 않고 다 천 기저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진 않았지만 다 직접 빨았다는 거죠. 아내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왜곡해서 남성을 비난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내와 상간남이 무차별 고소로 저의 입막음을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폭행 협박죄 같은 게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뭐 똑똑한 거 폭행죄가 될 수도 없고 또 이 범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유라든지 동기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고소당했다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으셔가지고 이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 관련된 범죄 요거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역으로 이게 막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셔도 저는 성립할 것으로 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이 두 명이 같은 지역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아주 정석적인 소송 대응도 해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좀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소송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쭉 쌓이다 보면은 도리어 이 상대방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이 오늘 제보자분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요. 너무 이제 50대에 얻은 소중한 딸과 가정인데 이렇게 아내가 깬 거죠. 그리고 저는 이 50대 남성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 두들기고 어디로 받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 뭐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잘못도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착하고 어린 딸 지키시면서 좀 견디시다 보면 이 아내는 행복할 리는 없습니다. 딸 버리고 이렇게 그쪽 남자도 지금 유부남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박연숙님, 두 사람 모두 공무원 파면당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차율이 노크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희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하님도 용서할 일이 아니네요라고 분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반장에서는 지난 7월 1일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6일간 납치, 폭행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No toxic chemicals, murderous, so answer to 빈틈없는 흡입력. 흡입과 물걸레를 한 번에.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권교 클라우드시티.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곧바로 유튜브 라방 사반후반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